3월 13일 밤 9시 48분입니다. 신간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선거는 저도 좋다. 전두환의 공을 논함이라는 제목이고요. 이장규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장규라는 분의 소개부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언론, 기업, 대학 등을 전전하며 여러 직업을 살아왔다. 경제기자 오래 한 것을 미천 삼아 술회사의 CEO도 지냈고 신재생에너지 회사와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도 했다. 은행과 재벌회사 사회이사를 맡았었고 회계법인에서 훈수를 뒀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한동안 빠졌었고 대학 경영을 맡아서는 호된 고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DNA는 여전히 기자다. 31년간 중앙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뉴욕 특파원, 일본 총국장, 경제대기자를 거치면서 시작했던 책 쓰기는 직업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계속해왔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는 전두환 경제를,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는 노태우 경제를, 대통령의 경제학과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한국 경제 이야기 전 2권짜리는 총론적 정리를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담아낸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물가 안정은 가장 중요한 정치였다. 이 책 전두환의 공을 논한다는 30여 년 전의 졸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의 개정판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전의 책이 사실의 정리와 기록을 위주로 한 실록적 성격에 충실했다면 이번 책에는 전두환 경제에 대한 필자 개인의 생각도 함께 담았다. 이 책은 계획을 하고 쓴 책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로 충분하다고 여겨왔고 다른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관한 집필을 준비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하도 기가 찬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기에 다시 전두환 경제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이 책은 전두환의 명예 회복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다. 다만 그의 공과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시류 속에 그의 객관적 공적까지도 부인하고 폄하하는 풍토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다. 정치인들의 말이나 정치 공세는 감안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쯤은 필자도 알고 있다. 특히 선거철에 떠들어대는 무책임한 말들은 더욱 그렇다는 것도.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전두환에 대한 그릇된 매도는 도를 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러다가는 역사 왜곡으로까지 비약될 정도로 심각하다. 2021년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더 심해졌다.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의 비석을 밟고 서서 살인자 운운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죽음 앞에서는 말을 삼가하는 법이라는 백낙청의 말.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 불문에 붙이거나 관용을 베푸는 게 인지상정이다. 법적 쟁송도 피의자가 죽으면 더 이상의 재판은 없다. 노무현은 죽음으로써 영웅이 되었는데 전두환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불렀다. 그의 사망이 과오를 덮기는커녕 장래 문제를 놓고 정치적 시비가 불거지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었으니 말이다. 현대판 부관 참시다. 정치학자들의 무지는 한수를 더 뜬다. 제2대 이모 명예교수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를 말합니다. 전두환은 과연 경제를 잘했나 해서 전두환이 경제를 잘했다는데 조금 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때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이 교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런 글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낱개의 조각 지식만으로 전두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박살내고 있다. 전두환 집권 시기에 한국 경제가 좋았던 건 사실이나 그것은 전두환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마침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그 결과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에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제 삼저 현상이라고 하죠. 유가,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 호황을
파도를 잘 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정작 한국만에 적용된 것이 아닌데, 전두환 정부 나름대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이 책에서 펼칩니다. 삼저 호황론이 마치 정답인 양 사방에 전염되어서 프로그램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소리로 전두환 경제를 폄하한다. 전두환이 아무리 밉기로 서니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이처럼 왜곡했어야 되겠는가. 전두환 회고록 쓴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회고록을 통해 자기의 과를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없다. 특히 김대중, 김영삼 또 마찬가지 정치 자금, 비자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듯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굳이 왜 인생 말미에 그런 회고록을 써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전두환의 마지막 과오로 회고록 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어떤 책이든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백범 일지, 빼어난 자신의 뜻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칭하진 않겠죠. 춘원 이광수가 윤문했다고 거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책도 있거니와, 시대를 살아내었던 지도부라고 할까요? 유명인들이 평전을 내었을 때 타자가 쓴 경우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회고록을 쓴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한계마저도 기록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서립발 국보위. 국보위는 1980년 5월 말에 설치되어 10월까지 존속했지만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이 선출된 8월 하순까지 3개월 남짓 정도였다. 권한은 막강했으나 능력이 부족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같으면 여론조사기관이라도 동원했을 텐데 당시로서는 사방의 사람들을 풀어서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불만사항, 희망사항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이었다. 이것들을 끌어모아 서둘러 실시한 것이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두발, 자율화, 과외금지, 대학의 졸업 정원제 등이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 결정만 내리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손쉬운 인기 정책들이었다. 사이비 언론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언론 통폐합을 실시한 것도 이때였고, 깡패를 일소하겠다는 삼청교육대와 대대적인 공무원 숙정 작업도 국보위가 주도해서 해치운 것이었다. 경제정책의 큰 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에 딱 들어맞았다. 더구나 5.17 사태로 그나마 신현확 내각마저 물러나자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혼돈이 가속됐다. 광주 사태, 삼김 구속, 당장 달러가 바닥나면서 외국 은행 관계자들이 연일 재무장관실로 세도했다. 그냥 쭉 훑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작전은 대통령과 재무부의 막판 뒤집기로 좌절되었으나 승부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경제수석 자리에 앉은 김재익은 끊임없이 자율화 정책을 밀고 나갔고 대통령도 그의 노선을 적극 지지했다. 김재익은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두환의 경제 공부. 전두환의 경제 교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전두환의 경제 공부는 단순히 외부 강사의 특강이나 듣고 관련 책이나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었다. 아예 쪽집게 과외를 시작한 것이다. 첫 과외 선생은 박봉환이었다. 1979년 여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 박봉환이 보안사령관실로 은밀히 불려갔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경과심 상임위원 장덕진의 추천이었다. 60만 대군을 지휘하다 보니 경제를 모르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재무부의 이재국장도 지냈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경제 관료라 들었는데 나한테 경제 공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전두환의 경제 원론 과외 공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전두환의 경제 지식이라고 해봐야 기껏 기업 동향 보고에 거쳤을 뿐 저축률이니 국제수지, 환율 조정 등의 단어가 나오면 깜깜했다. 오로지 대통령 박정희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정책 의지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 것이 전부였다. 박봉환은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인플레이션이 나쁘고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쳤다. 인플레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다. 히틀러의 양아들이다. 라든지 레닌은 자본주의 붕괴를 위해서는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라고 했다는 식의 강의는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속속 들어박혔다. 전두환은 자신의 경제 지식이 사여가는 것에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던 나머지 보안사 간부들을 상대로 한국경제 특강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12.6이 터졌고 혼란 끝에 권력은 다시 군부에게 넘어갔다. 전두환은 첫 번째 경제선생 박봉환을 재무차관 자리에 보내고 박봉환의 청거로 김재익을 다음 선생에 앉혔다. 김재익을 과외 선생으로 해서 전두환의 경제 공부는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그의 경제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선생 김재익. 전두환 경제를 논하는데 김재익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말을 직접 들었을 정도로 경제에 관한 김재익은 전두환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아무 연고도 없던 전두환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것일까. 김재익에 대한 소개가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하면서 일생의 진로를 안내해준 남덕우와의 운명적 만남. 수학에 뛰어났다. 청렴하고 고지시켰다. 유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논리는 강철같이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과 그리 잘 어울리는 편은 못됐다. 하지만 설득력은 뛰어났다. 특히 복잡한 경제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전두환에게는 이 점이 결정적이었다. 샌님처럼 얌전했지만 일에 관한 한 파격을 마다하지 않아 자주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재익이 세 마리 토끼로 몰리는 물가, 국제, 수지, 성장의 상관관계를 전두환에게 가르치며 사용했던 강의 자료라고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직접 잡힐 자료가 사진이 나옵니다. 김재익은 어려운 경제 이론이나 복잡한 경제 현상을 도해를 통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탁월했다. 물가 안정 유지, 국제 수지 개선, 경쟁력 향상, 83년 1, 4분기 9% 성장은 걱정이다. 이렇게 편안한 서술체로 메모되어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도 성장에 한 몫을 했다. 생산성 향상 안에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야 누가 모르겠나. 하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은 정치사회적 영역의 일이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민간기업 임금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반면 87체제 이후로 생산성을 추월한 임금 체계가 쌓인 나머지 97년도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임금은 생산성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IT 강국의 초석, 전화, 교환, 전자화.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두환 때의 기반을 잡은 것이다. 한국의 IT 분야, 특히 통신 강국이 된 기초는 1980년대 닦였다. 김대중 시대보다 20년 전의 이야기다. 그 증거는 일본과의 비교해서 금방 드러난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전자, 자동차 등 모든 제조 분야에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자랑해왔고 특히 1980년대는 일본의 최전성기였다. 그랬던 일본이 IT 통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결정적 시점이 바로 1980년대, 즉 전두환 시대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그 유명한 NTT, 일본 전신전화회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 통신사업 체제를 구태의연하게 유지했던 반면 한국은 전두환 정부 주도로 과감한 투자와 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일본을 제친 것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의 결정적인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깔 기초 인프라를 깐 것이다. 내용들을 나름 요약하면서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88 올림픽 준비를 했다. 88 올림픽 준비는 실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구상이라기보다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자기 치적을, 자기 공로를 자랑 삼기 위한 것임도 분명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겁니다. 노조를 민주화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다. 너무나도 탄압을 극렬하게 했던 나머지 노조의 폭발이 예견되고 있었다. 삼청교육대에 너무 끌어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요. 철밥통 공기업의 경쟁과 효율을, 이때까지는 공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더기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국전력 혼자서 1979년도에 1,300억 원의 흑자를 내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이때부터 마련을 했다는 이야기. 붕어 낚으려다 잉어 낚은 LNG 도입. 친인척 관리 엉망이었다. 막판에 가서, 정권 막판에 가서는 인기 없는 정부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인기 없는 정책도 쓸 법하다. 최근 들어와서는 뭐 좌우할 것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해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씨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의 속성을 잘 파악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은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지혜롭다고 제가 약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걸 해내야 되는 것인데, 전두환 정부도 역시 임기 말에 가서는 인기 있는 정책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 정치의 한계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잘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치르는 그 시험 교재 테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셋. 그것도 이제 수시로 보고 하루에 한 토막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한국 경제라든지 또는 세계 경제에 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맥락이라도 잡으려고 좀 보는 편인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목적은 글쎄요, 지금 전두환 이 사망 당시에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전투모, 육군 전투모를 쓰고 거수 경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두환 집권 당시에 민간인이었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써 있는데 뒤에 보니까 뒤꿈치 구멍이 이렇게 뻐끔뻐끔 커다랗게 뚫려 있습니다. 연출된 건 아닐 테고, 정말 그야말로 평범한 일반인이 추모를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 표지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하야한 다음에 하와이에 바람을 좀 쐬러 여행 목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앙숙이었던 경향신문이 이승만 망명이라는 단어를 턱 난데없이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망명설이 굳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언론의 그런 어떤 역할이 크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막판까지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을 보면서 이제 임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역시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세계사적인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외치에는 귀신이다, 내치에는 등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별명도 있습니다만은, 외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뭐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노선이지만은 그를 둘러싼 수구 세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조선 DNA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반 부치들의 DNA죠.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5.16을 일으킨 박정희는 4.19를 계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두 인물이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한 세트로 표현하면서 뭐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작 두 사람은 역사적인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 갔는데, 일각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를 대한민국 기초를 잡은 리더였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일각에서도 야 그건 너무 나갔다, 박정희까지는 모르겠는데 전두환은 야 그거는 심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피 대상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박정희 행정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면서 쌓여왔던 기저 경제 질환들이 고름이 많이 터지려고 했던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을 잘 봉합했다고도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자유민주 정치 체제로 빨리 그 자리를 잡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노동자 그룹이 민주노총이 지금 되어가지고 가장 반대한민국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전두환 시대를 겪어오면서 양산되었던 중산층 볼륨에 의한 민주화의 요구, 자유민주화의 요구, 물론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 화이트 칼라나 대학생들의 순진한 운동권적 에너지를 주사파들이 하이제킹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권좌에 앉아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 정치적인 요구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볼륨의 확장인데, 지금에 와서는 좀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를 함께 녹여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듯이 전두환까지도 수용을 좀 해주면 어떨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뜻보다는 오롯이 그냥 우리 역사 속에 녹여주는 것만도 괜찮지 않을까. 좌우할 것 없이 전두환에 대해서는 너무 잔혹한 잣대를 대거나, 아니면은 또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무 전두환 각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파쇼적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도 좀 경계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오롯이 우리 역사 속에 녹아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 또 그런 희망 때문에 이 신간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 대해서는 더욱 그 시대를 잘 폭넓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경제 전문가에 의한 해설이 있을 줄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도 주말에 읽어본 이 신간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